네, 복잡한 투자 쉽고 명쾌하게 투자의 재발견. 안녕하세요, 최기훈입니다. 퇴직연금을 다른 금융사로 옮길 수 있는 실물 이전이 지난달 31일부터 가능하게 됐습니다. 실물 이전이 400조 규모의 퇴직연금 시장을 뒤흔들 게임 체인저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자, 그렇다면 게임 체인저를 활용해 우리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투자의 재발견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투자의 재발견 오늘의 주제 강수민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투자의 재발견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제 워낙 노후 생활이 길어졌고 또 인플레이션에 대비를 하려면 적극적인 퇴직연금 관리가 필요할 텐데요. 이 연금 계좌 ETF를 담고 있는 투자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 ETF에 투자하는 연금 개미가 많아진 걸로 나타나는데요.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연금 계좌에서 ETF에 투자한 금액은 27조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2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3배 이상 늘어난 모습입니다. 또 연금 적립액이 가장 큰 미래에셋증권의 연금 계좌 투자자들을 분석을 해봤더니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투자 금액이 가장 많은 상품들은 미국의 S&P 500이나 나스닥을 추종하는 ETF들이었고 또 미국 대형 기술주 10곳에 투자하는 미국 테크 관련 ETF도 이름을 올린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 비보장형 상품들의 수익률을 살펴봤더니 증권사와 보험사보다는 은행이 높은 걸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DB, DC, IRP 모두 이 은행들의 수익률이 가장 좋았는데요. 일반적으로 위험 자산은 은행보다는 증권사를 통해서 투자할 때 수익률이 더 높을 거라는 통념과는 좀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다만 수익률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로 퇴직연금 자산이 은행에서 이제 증권사로 대거 이탈을 할 것인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 수익률과 안정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부터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퇴직연금 실물 이전 본격화, 고고한 수익률을 위한 투자 전략은인데요. 자, 복잡한 투자 쉽고 명쾌하게 해결해 주실 두 분 오늘 또 자리에 모셨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연금 컨설팅 본부 정효영 본부장 그리고 신경민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퇴직연금 실물 이전 2탄, 조금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시즌2 이렇게 시작을 해볼 텐데 많은 분들이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은 편인데 이 수익률을 높이려고 해도 굉장히 쉽지가 않다라는 고민을 하고들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실물 이전 수익률 이게 과연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실물 이전의 수익률은 어느 정도인지 우리 본부장님께 먼저 가벼운 질문으로 몸풀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사실은 이 퇴직연금을 네.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기는 거는 이전부터 계속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품을 다 팔아서 현금으로 옮겨야 되니까 네네. 이제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뭔가 이제 신경 쓸 것이 많아서 그냥 놔둬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내 퇴직연금을 방치해버리면 금융기관도 특별히 케어를 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좋은 이 수익률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물 이전이 가능해지면서 그동안 머릿속으로만 생각했던 것들을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거고요. 이 금융기관들은 가입자들이 타사로 네.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상품과 서비스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선의의 경쟁이 결국 이 가입자들의 수익률을 높이는 데 일조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 퇴직연금 실물 이전 본격화 고고한 수익률을 위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자, 그럼 어떤 상품이 실물 이전이 가능하고 또 어떤 상품은 불가능한지 저희가 1분 컷으로 먼저 만나볼까요? 그럼 오늘 핵심 1분 컷 출발합니다. 네, 오늘은 퇴직연금 DC형 또 IRP형을 통해서 투자자들이 많이 담고 있는 종목들 포트폴리오 비중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데이터는 올해 9월 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선 최근 1년간 수익률이 상위 5%인 투자자분들의 보유 잔고 탑5를 가져와 봤습니다. 1위는 타이거 미국 테크탑 10 ETF로 1년간 수익률이 무려 51%였고요. 이어서 타이거 미국 나스닥과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의 수익률도 30%가 넘었습니다. 네 번째로 많이 담고 있는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도 수익률 56%로 가장 높았고요. 에이스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투자자분들을 분류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남성 투자자분들의 DC형, IRP형 계좌를 분석해 봤는데요.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품은 한국증권금융예금이었습니다. 또 이어서 마찬가지로 타이거 미국 S&P 500, 또 나스닥이 이름을 올렸고요. 여성 투자자들의 DC형, IRP형 보유 상위 종목도 살펴볼 텐데 마찬가지로 타이거 S&P 500, 나스닥을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이 이름을 올렸고요. 4위에는 미래에셋 전략 배분 TDF 펀드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5위에는 타이거 미국 테크 탭 10이 51%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령대별로 좀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40대부터 확인을 해볼 텐데요. 방금 살펴보신 여성 투자자들이 보유 순위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4, 5위만 바뀐 모습이고요. 50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50대는 한국증권금융예금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이어서 타이거 25-10 회사채 액티브 ETF를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담고 있습니다. 60대도 살펴볼까요? 60대들의 DC형 또 IRP형 보유 순위는 이 미국 3대 지수나 테크 기업을 추종하는 ETF가 보이지 않고요. 타이거 회사채 액티브 ETF들 또 한국증권금융 예금 상품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끝으로 이번에는 수익률이 좋은 순서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1위부터 3위 모두 반도체 ETF들인데요. 에이스 글로벌 반도체 탑4 플러스는 엔비디아, TSMC, ASML, 삼성전자 이 4개 기업에 좀 집중을 하고 있고 코덱스 미국 반도체의 경우도 이 미국에 상장된 대형 반도체 기업 25개 종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ETF 포트폴리오의 성별, 연령별로 쭉 정리를 한 걸 봤는데 몇 가지 궁금한 게 기본적으로 수익률이 잘 나는 건 다 미국 거네요. 그걸 좀 볼 수 있었고 연령이 올라갈수록 우리 뭐라고 할까요? 좀 수익률이 좀 떨어진다는 것도 좀 저희가 좀 볼 수가 있었고 확실히 남성분들은 좀 과감한 느낌이 좀 들고요. 여성분들은 좀 안정을 좀 추구하는 연령이 올라가서 좀 안정적인 모습을 좀 추구하는 게 좀 눈에 띄는데 어쨌든 인상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원리금과 보장형, 비보장형 수익률 차이가 꽤 난다고 하는데요. 팀장님 이렇게 좀 보장형과 비보장형의 수익률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를 먼저 한번 여쭤보고 다른 질문도 드려보겠습니다. 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 포털의 퇴직연금 비교 공시를 보시면 네. 사업자별 원리금 보장 수익률과 비보장형 수익률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약 한 40여 개 금융사들의 연평균 수익률을 평균한 수치인데요. 24년 3쿼터 기준으로 보시면 최근 3년을 제외하면 투자 상품 수익률이 원리금 보장 수익률보다 모두 우위에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원리금 보장 상품은 은행의 정기예금, 보험사 GIC, 증권사 ELB처럼 그 투자 적격 등급에 우량한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만기가 사전에 정해져 있는 확정금리형 상품들로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투자 시점에 이미 향후의 수익률이 정해져 있는 유형입니다. 이에 반해 원리금 비보장형은 네. 펀드나 ETF처럼 시장 상황에 따라서 주가나 금리 등이 매일 변하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돼서 변동성이 생기는 상품입니다. 이는 투자 시작 전에 투자 시작 시점이 아닌 투자가 종료되는 시점에 가서야 수익률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변동성,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있으면 그만큼 기대 수익률이 높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리스크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요. 네. 정기예금처럼 변동성이 전혀 없는 상품 수익률이 일반적으로 높다면 합리적으로는 그것을 모두 다 투자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변동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실적 배당 상품에 투자를 하는 이유는 합리적인 투자자 입장에서 실적 배당 상품의 기대 수익률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보시는 표와 같이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보장형은 이해했습니다. 비보장형 중에서 시장 상황이 좀 녹록치 않아 보인다. 그렇게 예견이 된다라고 했을 때도 비보장형이 보장형보다 좀 더 수익률이 높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좀 궁금해집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당연히 변동성이 있는 상품은 부침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아주 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 거의 장기적으로. 그 기대 수익률에 수렴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고요. 그래요. 우리 연금은 또 특히나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그래요. 그런 힘을 가진 돈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더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요. 제가 너무 세상을 짧게 보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본부장님께 이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퇴직연금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좀 짜야 될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 포트폴리오는 구체적으로 좀 무엇을 또 담아야지
좋은 전략이 되는지 여러 가지가 궁금합니다. 본부장님부터 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선 당연한 얘기지만 이 수익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투자 상품의 비중을 네. 높게 가져가야 합니다. 저희가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게 네네. 이 국민연금 기금의 그 자산 배분 비중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이요. 네, 국내 주식, 해외 주식, 부동산과 같은 여러한 그 투자 자산의 비중이 63%를 구성하고 있고요. 나머지 37%는 채권 위주의 안전 자산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6대 4 정도의 비중을 구성을 했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5.4% 정도가 된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 이상의 수익률을 나는 내고 싶다라고 하면 적어도 내 자산의 투자 자산 비중을 63% 이상은 가져가야 하는구나. 뭐 이런 점을 이 국민연금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참고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팀장님은 이 퇴직연금 포트폴리오에 구체적으로 뭘 담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이렇게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은 답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전략이 있다면 모두 다 그 전략을 사용했을 것이고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생각하면 해당 전략은 사실 더 이상 특별할 것이 없는 즉 네.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없는 일반적인 전략이 됐을 겁니다. 한 가지 유명한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게리 브린슨이라는 미국의 투자가가 있는데 80년대 후반에 그 포트폴리오의 성과 요인 분석이라는 짧은 논문을 썼습니다. 여기서의 결론은 자산 배분이 포트폴리오의 성과를 90% 이상 결정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수익률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자산 배분, 에셋 얼로케이션이라는 것이 가장 큰 포션을 차지했습니다. 그 수많은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네네. 이것이 어느 정도 지금에는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종목 선택이나 특별한 매매 타이밍이 미치는 영향은 채 5%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뛰어난 촉으로 종목을 잘 고르거나 타이밍을 잘 맞추는 단기 매매보다는 전체 계좌를 어떤 자산으로 구성하는가의 의사결정이 근본적인 그 수익률을 대부분 결정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요. 지나고 보면 항상 1등만 하는 투자안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 상황에 맞춰서 매년 바뀌는 것이 당연하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현재 기준 최적의 자산 배분안은 따로 있습니다만 이것이 항상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서 이 자산 여러 가지 자산군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많이 담는 것이 ETF와 채권을 이렇게 좀 언급을 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ETF와 채권, 연금이 왜 많이 담는지 저희가 또 그 특징을 안 볼 수 없겠죠. 이건 강수민 캐스터가 준비해 줬습니다. 네, ETF와 이 채권의 핵심 포인트들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TF의 경우는요, 주식처럼 실시간 거래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그래서 특정 지수와 자산 가격 움직임에 따라서 수익률이 연동이 되는 패시브 전략이 주를 이루고 있고요. 투자 보수가 저렴한 편이고 또 소액으로도 분산 투자 효과를 낼 수가 있겠죠. 최근에는 반도체나 테크 기업, 또 바이오 등 특정 섹터를 추종하는 ETF들이 대세입니다. 이제 채권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은행 정기예금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은 만기와 금리가 확정이 되어 있고요. 채권도 종류가 나눠져 있죠. 그래서 그중에서도 국고채나 지방채는 정부가 원금과 이자 상환을 보장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장기 투자에 좀 적합하고요. 또 이자를 재투자하는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 금리가 하락했을 때 추가 수익을 노려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다양한 만기 상품들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참고하셔서 채권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ETF와 채권 특징 및 핵심 포인트를 찝어주셨는데 퇴직연금에 많이 담으면 좋다고 말씀해 주신 상품에도 특징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TDF와 BF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팀장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게 차이가 있잖아요, 분명히. 네, 근데 잘 차이도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좀 생각이 좀 저는 들기는 하는데 그 차이를 좀 명확하게 좀 짚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예, 우선 TDF나 BF는 유형이기 때문에 네. 그 안에 기초자산이 될 수 있는 담는 상품은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네. 대부분 펀드 오브 펀드, 그러니까 펀드를 담는 펀드 혹은 ETF를 담는 펀드 형태의 네네. 재간접으로 형태가 일반적이고요. 이는 뭐 전 세계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원자재 등의 다양한 자산을 편입하고 큰 규모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간접 형태가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즉, 뭐 개별 주식 종목이나 채권 종목을 직접 담기보다는 기존에 출시되어 있는 우수한 ETF를 선별해서 네. 조합하는 방식으로 운용합니다. TDF와 BF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디폴트 옵션이라는 사전 지정 운용 제도라는 도입으로 더욱
일반화된 유형입니다. TDF는 많이 아시겠지만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해서 투자 목표 시점이 이전에 사전에 결정이 되고 운용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그 투자 위험이 낮은 자산의 비중을 증가시키는 그런 컨셉으로 위험 수준을 조절하는 상품입니다. 네. 펀드명 TDF 뒤에 2050, 2030식의 숫자 4자리가 붙어 있는 상품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BF는 밸런스드 펀드라고 해서 혹은 TRF 아니면 타겟 리스크 펀드라고 하는데 투자 위험이 상이한 다양한 자산의 분산 투자를 하고 금융시장에 맞춰서 그 가치 변동 등을 고려해서 주기적으로 자산 배분을 변경하거나 위험 수준을 조절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두 가지 유형 모두 자산 배분 상품이기 때문에 하나의 상품으로도 충분히 그 포트폴리오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TDF는 생애 주기에 따라 투자 성향이 연령에 따라 좀 안정적으로 변할 수 있고 은퇴 시점이 가까울수록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안정성을 높이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고요. BF는 투자 성향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에 기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 자산 배분에 따른 기대 수익을 추구하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TDF와 BF에 대한 차이점을 구분해 주셨는데, 근데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이 내 성향하고 이게 좀 맞아야 된다는 생각도 상품마다 확실히 듭니다. 투자자별 성향에 따라 어떤 식으로 좀 비중을 조절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뭐 사람마다 네. 이 투자 성향은 다 제각각일 텐데요. 가장 보편적인 거는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은퇴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서 네. 아무래도 점점 더 안정적이고 보수적으로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죠. 네, 이제 나도 그러한 유형에 해당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분들은 TDF 상품을 통해서 조금은 마음 편안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공식이 누구에게나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뭐 60세가 넘어서 은퇴하신 분들도 뭐 활발하게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도 있고 또 20, 30대의 젊은 연령대임에도 불구하고 예금으로만 운영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투자 성향이 확고한 분들은 나이나 은퇴 시기 같은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BF, BF. 즉 밸런스드 펀드를 통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이렇게 내 투자 성향이 어떤 건가라는 거는 상품을 가입하기 전에 네. 투자 성향 진단이라는 간단한 설문지를 통해서 할 수는 있는데 네. 그 결과만 너무 믿으시면 안 되고요. 이제 본인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단기적인 손실에도 내가 밤에 잠을 못 이루고 굉장히 일을 못할 정도다라고 하면 그냥 안정적인 상품을 선택하는 게 정신 건강에도 유리하고요. 예, 그리고 또 떨어지는 날이 있으면 오르는 날이 오겠지 이렇게 편안하게 투자하실 수 있는 분들은 네. 조금 더 성장형 유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은 약간 네. 아까 말씀하신 BF 쪽으로 그렇습니다. 접근을 한 BF 중에서도 성장형 성장형 BF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좀 투자 비율로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안정적인 투자자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한 20% 정도를 투자 자산으로 좀 가져가고 중립형의 고객들은 한 40% 그리고 조금 성장형의 고객은 한 70% 정도를 투자 자산으로 운용해도 괜찮겠다. 좀 이렇게 보고 적극적이신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신 거네요. 그렇죠? 투자 자산의 비중을 그만큼 높게 가져갈 필요도 있다는 거죠. 그래요. 그래요.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반대입니다. 잠 못 자고 이러신 분들, 저는 약간 좀 느긋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안정형 쪽으로 좀 가야 되나 이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좀 느긋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릴 수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가야 된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령대별 투자자들, 연령대별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 좀 궁금해집니다. 요즘 이 연금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일찍 해라는 말은 알고 있는데 이 또 성향도 낮고 또 연령대별로 구분되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팀장님께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네. 투자는 타이밍이 아닌 타임에 투자를 해야 된다. 타임에 투자를 해야 된다. 말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 타이밍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기초한 장기 투자가 더 맞다, 우선한다라는 말씀이죠. 장기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투자 자산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미국의 대표 기업들을 모아놓은 주식 지수죠. S&P 500의 지난 한 40여 년간의 일별 종가 데이터를 모아보면 그 1년만 투자를 하게 되면 네. 가장 최악의 타이밍에 들어가면 50% 가까운 손실을 볼 수도 있고 네네. 최적의 타이밍에 들어가면 70% 넘는 고수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굉장히 큰 변동성이죠. 내가 들어가는 시점에 따라서 내 그렇죠. 수익률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니까요. 그런데 15년 이상을 보시면
아무리 운이 나빠도 연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25년으로 가면 최악의 타이밍에 들어갔어도 연평균 5.2%의 수익을 냈고요. 평균적으로 보면 거의 8% 수준에 수렴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그 종가 기준이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1, 2%의 배당까지 업하게 되면 거의 90%, 9에서 10% 정도의 연평균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연령이 적다, 아직 젊다라고 하시면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이미 확보하신 거기 때문에 15년 이상, 20년, 25년까지 바라보는 투자를 하시면 변동성은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젊을수록 좀 빨리 시작하는 것이 유리해 보입니다. 그래요. 젊을수록 빨리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말씀 100% 공감합니다. 앞서 그 차트 표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실까요? 43년간 S&P 500 일별 종가 추이. 저 이거 보면서 지금 굉장히 많은 고민을 지금 하게 되거든요. 최대가 73%입니다. 25년이면 11.3%. 이게 그러면 이렇게 구성한 연금 포트폴리오를 장기로 가져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단기로 그때그때 대응하면서 난 73% 먹고 26% 먹고 이렇게 좀 빠른 대응을 하게 되는 건지 이 본부장님 이게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연금 투자 전략에 대한 조언의 말씀을 꼭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장기가 좋은 말로 하면은 뭐 이렇게 좀 뭐 여유도 있고 한다 하지만 나쁜 말로는 방치거든요. 네. 단기는 굉장히 좋은 말로 하면 빠른 대응인데 그렇죠. 이게 좀 나쁜 말로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깃털처럼 가볍다, 뭐 참을성 없다, 뭐 이런 느낌으로 좀 비춰지는데 네. 이 전략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질문은 이제 그 리밸런싱의 주기를 어떻게 좀 가져가면 좋겠느냐라는 네, 네. 질문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근데 연금 포트폴리오 자체가 장기 운용을 전제로 해서 이제 짜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연금에 있어서는 너무 빈번한 포트폴리오의 변경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큰 틀의 자산 배분의 비율은 유지를 하더라도 그 자산군 안에서 개별적으로 편입이 되는 상품은 금융시장 상황에 맞게끔 네. 조금씩 변화를 주는 것도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통상 한 3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이 구성 상품의 변경의 필요성을 한번 모니터링은 해보되 이 금융시장의 변화가 갑자기 생기면 그 안에라도 포트폴리오 변경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자 우리가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이 연금 가입자분들이 그렇죠. 이렇게 정기적으로 시장 상황을 막 모니터링 해가면서 리밸런싱을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알아서 상품 자체에서 자산 배분과 리밸런싱을 해주는 펀드에 가입을 하시거나 네.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TDF나 BF 같은 것들입니다. 아니면은 저희 회사 같은 데서 제공하는 이 포트폴리오 구독 서비스, 구독만 해놓으면 알아서 정기적으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보내주는 그래요? 그런 서비스를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대안이 그 됩니다. 서비스는 유료겠죠. 그것도 무료입니다. 그것도 무료예요? 그러면 뭐 전혀 손해볼 게 없는 좀 활용도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좀 이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꼭 필요하다는 건 다 아마 느끼실 거예요. 하지만 이거 복잡한데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저는요 제 성향을 안다고 생각했는데요. 이 투자 성향을 보면 완전 저의 성향과 반대예요. 그런 거 보면서 이 성향도 확실히 좀 체크하고 뭔가에 좀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복잡한 투자 쉽고 명쾌하게 투자의 재발견 오늘의 주제는 퇴직연금 실물 이전 본격화 고고한 수익률을 위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자, 그럼 오늘의 결론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팁이나 조언의 말씀으로 한번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 본부장님부터 가볼까요? 네, 일단 그 실물 이전 제도가 이제 시행이 돼서 굉장히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또 가입자들의 질문도 많습니다. 이거를 위해서 저희가 조언을 좀 해드린다면 무엇보다도 내가 왜 금융기관을 옮기려고 하는지 그 네. 목적부터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투자하고 싶은 상품이 있는데 내가 현재 가입한 금융기관은 그 상품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거나 그렇죠. 네, 또는 ETF를 운용하고 싶은데 실시간 거래가 안 된다거나 또는 나만 유독 비싼 수수료를 물고 있는 것 같다거나 뭐 이런 자신만의 페인 포인트를 명확하게 인지를 한 다음에 네네. 그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금융기관을 탐색을 해서 이동하는 게 가장 현명하고요. 그리고 실물 이전 제도가 시행이 된다고 해서 모든 상품이 다 실물 이전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요. 네, 이 실물 이전이 안 되는 상품은 중간에 매도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중도 해지에 따른 페널티가 발생할 수 있다는 네네. 점도 꼭 유념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페널티가 있다는 것도 뭐 그쪽 내가 옮기고 싶은 금융사가 있다면 거기 가서 이야기하면은 충분히 상담을 통해서 네. 또 받아볼 수 있겠죠. 받아볼 수 그렇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팀장님의 조언이나 팁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희 본부장님이 좋은 말씀을 다 해주셔가지고 아무래도 상품이나 서비스는 거의 네. 다 사업자마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차이 때문에 그것이 변화가 있거든요. 그것을 보려면 일단 전체 DC, IRP 등의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하시는지 시장의 추이를 한번 살펴보시고 서비스가 혹은 투자 관련해서 자문하는 등의 퀄리티를 한번 살펴보시고 금융기관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두 분 다 결론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거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실물 이전이 다 된다면 너무 편하겠는데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그런 게 안 될까요? 네, 일단은 그 보험사에서 가입한 아, 보험 계약 상품은 기본적으로 실물 이전 자체가 이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럼 그것 외에는 웬만한 것은 거의 다 된다고 생각하면 네, 될까요? 대부분의 상품들은 이제 실물 이전이 가능하니까요. 음. 네, 그거는 이제 금융기관을 한번 통해서 물어보시고 음. 진행을 하면 이제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복잡한 투자 쉽고 명쾌하게 투자의 재발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보는 시간으로 이어갈 텐데요. 이 시간은 우리 또 강수민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 남성 시청자인데요. TDF를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좀 골라야 될지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팀장님께 한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0대시면 이제 은퇴 시점을 좀 체감적으로 고민하셔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시점에서 투자를 새로 시작하실 거라면 말씀드렸던 TDF 유형 기준으로 해서 은퇴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러니까 네 자리 숫자가 좀 낮은 것을 선택하시거나 TIF라고 TDF 유형 중에 타겟 인컴 펀드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캐시플로우에 좀 집중을 해서 주식에서는 배당, 채권에서는 이자, 부동산은 임대료 같은 현금 흐름이 창출되는 것을 집중해서 투자한 유형인데 그 TDF 유형이 조금 적합해 보이고요. 네. 그리고 거의 모든 운용사들이 다 TDF를 출시하고 지금 운용 중인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전체 펀드의 규모가 아무래도 큰 것 중에서 선택하시되 단기적으로 3개월, 6개월의 수익률이 우수했다라고 홍보를 할 텐데 그것에 현혹되시기보다는 중장기 수익률, 연금의 특성에 맞게 3년 혹은 5년 이상의 수익률이 우수한 펀드를 선택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 끝에 숫자 네 자리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그게 낮은 걸 선택하라고 하셨는데 그 숫자들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래요. 너무 궁금합니다. 네. 그 타겟 시점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50이다. 그러면 내가 은퇴하는 시점이 2050년으로 될 거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15년 이상 남았어서 어느 정도 투자 비율이 있는 상품이고요. 지금 2025다. 그러면 내년이면 타겟 시점이기 때문에 이미 투자 자산의 비율이 조금 많이 줄어들어 있는 그런 이게 연도네요. 하시면 됩니다. 네. 2025면 2025년. 네. 큰 의미 없네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거 아니네요. 그렇죠? 2060이면 2060년에 은퇴한다 이거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도수를 보면서 대응을 하라 이런 뜻이구나. 좋은데요? 네. 그래요. 좋습니다. 계속해서 또 시청자 여러분들 어떤 궁금증 갖고 계실까요? 네, 두 번째 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의 가입 형태가 변경이 됐는데 DB형과 DC형 중 어떤 게 좀 이득일지 걱정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본부장님께 한번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 DB형 퇴직연금은 퇴직할 때 회사가 알아서 내 그렇죠. 퇴직금을 계산해서 주는 방식이고요. DC형 퇴직연금은 내 퇴직연금 계좌에 회사가 미리 내 퇴직금을 입금해주면 그걸 내가 알아서 잘 굴려가지고 내 퇴직금을 직접 키워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DC형의 장점은 내가 퇴직금을 직접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운용만 잘할 수 있다면 DB형에 비해 훨씬 더 큰 퇴직금을 받아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현재 내 퇴직금이 1억 원이 있다고 해봤을 때요. 네, 회사의 임금 상승률이 매년 3%씩 이렇게 올라간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내가 DB형에 계속 남아 있다면 저는 10년 뒤에 1억 3,400만 원의 퇴직금을 받게 될 겁니다. 네, 3%씩 임금이 올라가니까요. 그런데 제가 지금 시점에서 DC형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매년 연 5%의 수익률로 퇴직금을 운용할 수 있다면 10년 뒤에는 제가 1억 6,300만 원의 퇴직금을 받게 되니까 DB형에 비해서 3천만 원을 더 받아갈 수 있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물론 이거는 DC형에서 운용이 잘 되었을 때를 가정한 것이고요. 또 회사의 임금 상승률보다 운용 수익률이 만약에 낮다면 오히려 DB형보다 더 적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유념을 하셔야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내가 원했든 또 원치 않았든 어쨌든 내 퇴직연금이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이 됐다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내 퇴직연금 DC형을 어떻게 잘 관리해가지고 높은 수익률을 올릴까,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퇴직금을 받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자산 배분을 해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네. 이게 일단 두 분은 DC형이세요? DB형이세요? 연금 준비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퇴직연금. 저희 회사는 전부 DC형으로 DC형으로? 되어 있어서 아. 선택이 없이 전부 DC입니다. 회사에서보다 그냥 본인이 관리가 더 잘하시니까라는 의견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연령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 퇴직이 얼마 남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DC형보다 DB형으로 아무래도 좀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막연한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꼭 이거- 그렇지만도 아, 않습니다. 그래요? 네, 이제 DB형을 했을 때 장점은 네. 내 임금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퇴직금이 커지거든요. 결국은 오히려 젊으신 분들이 그렇습니다. 시작을 해야 된다는 네. 거구나. 반대로 왜냐면 생각했네요. 젊은 분들은 승진을 하면서 임금이 쭉쭉 올라가니까 그거에 따라 퇴직금도 쭉쭉 올라갈 수 있는데 거의 이제 은퇴에 가까워오신 분은 더 이상 임금 상승의 여지가 없으면 DB형은 큰 메리트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약간 좀 번외 질문인데요.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 정규직이나 계약직에서 내가 받아야 될 연금이 정해지신 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일상에서 자영업을 하신다든지 프리랜서의 직군이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 연금 이 프리랜서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만을 위한 시간을 저희가 한번 마련을 하긴 할 텐데 그래도 좀 짧게나마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퇴직연금을 좀 준비하시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네, 뭐 편하게 네. 서로 눈치 보지 마시고 어차피 대본에 없는 질문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자영업을 하시게 되면은 네. 이제 회사에 소속된 것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퇴직연금이라는 제도에 이제 적용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개인 스스로 이제 노후 준비를 좀 하셔야 되고요. 연금 뭘 든다든지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거에 이제 마련되어 있는 제도가 이제 개인 연금, 연금 저축이라고 하는 네. 그러한 제도가 있고 또 IRP도 가능합니다. 네, 네, 네. 그걸 통해서 이제 스스로 적립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연말 이제 내년에 자영업을 하면 또 세금을 내셔야 되는데 그 세금을 낼 때 또 환급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한 이제 개인 연금과 IRP를 통해서 노후 준비를 좀 해가는 게 현명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거에 대한 뭐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분들 고민하실 텐데 이것 또한 일찍 시작하면 좋겠지만 네. 보통 자영업이나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 일찍 시작하지는 못하거든요. 이 적정 금액도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상담하면 다 되겠죠. 쫓아가서 네. 상담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우리 강수민 캐스터 연금 네. 하시나요, 준비? 이것도 너무 궁금하네요. 우리 안 하는 게 없거든요. 지금 금부터 손대 갖고 뭐 다 지금 지금 재테크의 여왕으로 소문나고 있는데 아직 연금은 제가 시작을 안 했습니다. 네. 지금 하셔야 돼요. 해야 되겠네요. 네.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아까 말씀하신 네 자리 숫자 네. 어떻게 예상하세요? 20, 70? 70? 네. 전 80 보고 있습니다. 어.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저희가 두 분과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증까지 쉽고 명쾌하게 들어봤는데요.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그리고 강수민 캐스터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